자,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북한 정세, 윤석열 정부 통일 정책, 그다음에 통일 필요성과 미래 이런 건데요. 주로 북한 정세와 통일 필요성과 통일 미래에 대해서 주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좀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이걸 좀. 예, 일단 우리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게 왜 자꾸 이러죠? 예. 자꾸 켜지는 것 같은데 자동차는. 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국가전략 목표가 무엇이고 북한이 어떤 정책을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라고 하는 이 실체가 국가적 실체죠. 이 북한이 지금 어떤 국가전략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북한의 행동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제정치에서는 국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그 국가 내부적 어떤 지도자가 누군지, 정책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가의 목표가 뭔지 이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 국제정치에서는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생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는 경찰이 없는 자연 상태의 힘에 의한, 그러니까 이 힘에 의한 권력 투쟁이 존재하는 그런 체제로 보고, 무질서한 무정부 체제이고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존재하는 그런 체제로 되게 국제 체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라는 건 당연히 생존을 위해서 자기 행동을 하는 거고, 그러면 국가의 행동은 국제 관계, 구조적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정치 이론에 입각해서 북한의 행동을 본다면 뭐 국제 어떤 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중 관계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미국의 어떤 전략적 의도가 뭐고, 중국의 또 전략적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걸 이해하면 북한이, 한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국제정치 이론인데, 이제 그렇게만 보면 국가의 행동을 큰 틀에서 구조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는 있으나, 실제 북한이 아주 국가 행동으로서 기본적으로는 뭐 자기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 행동을 하지만, 실제 아주 구체적인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행동, 북한의 국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레벨을 끌어내려서 북한이라는 행위자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사회라고 하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인간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체의 특성, 그러니까 뭐 사고 구조는 어떻고 심리 상태는 어떻고 이런 분석도 필요한 것처럼 북한의 우리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북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전체주의 국가고,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수령 유일 지배 체제라고 하죠. 김정은 1인 독재 체제다, 이렇게 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노동당은 김정은의 1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북한의 국가전략 목표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 김정은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엘리트들이 언제든지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김정은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또 인민들이 지지해야겠죠. 인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이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북한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건 사회주의 강국 건설입니다.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회주의 강국을 PPT 안 되신다고 하시는데. 예,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거예요? 예. 그 혹시 이 기능 켜져 있으면 약간 좀 그래요? 예. 있어가지고 이게 또 작동이 안 되네. 한번 그 PPT 꺼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자, 그러면 지금 고치시는 동안에 자,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아주 중요한 국가 전략 목표로 세우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게 강국은 우리가 알겠죠. 강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주의 강대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김정은이 지금 딱 취임하고 나서 김정은 등장 이후에 제시한 전략적 목표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얘기하는 사회주의 강국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 첫 번째 정치 강국, 정치 사상 강국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사상 강국이라는 게 뭐예요? 김정은 중심으로 강력하게 단결해 있는 정치 권력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건 외부의 위협이나 내부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강한 사상적 정치적 강대국이다. 이거 북한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 지금 북한 체제가 정치적으로 그 정치 자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야당이 없잖아요. 도전받는 세력도 없죠. 도전하는 세력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 북한이 얘기한 대로 뭐 정치 사상 강국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북한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경제 강국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 강국, 사상 문화 강국, 그 다음에 군사 강국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상 문화 강국이야 뭐 자기들이 문화 강국이라고 하면 문화 강국이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경제 강국하고 군사 강국이란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됐나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 강국은 여러분이 보기에 어때요? 북한이 경제 강국인가요? 예, 가능성이 거의 없죠. 현재로서는 경제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얘기하는 게 군사 강국이에요. 군사 강국은 핵무력, 핵 보유를 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한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달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북한 주민들에게는 지금 핵 보유했고 핵 강대국이라고 해요. 헌법에도 핵무력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지금 삽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북한의 목표는 핵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 그럼 그 과정에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경제 문제는 우리가 핵무력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국가들이 부당하게 제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 발전이 더디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핵강국 건설하기 위해서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핵강국을 포기할 거냐? 아니다. 힘들더라도 좀 더 버티면서 핵강국을 이루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부당한 제재를 해제시키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는 경제강국을 달성하겠다. 이런 게 이제 북한의 목표예요. 그러면 핵강국과 경제강국이 지금 상충된단 말이에요. 충돌하고 있어요. 그럼 북한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해서 경제강국을 포기하더라도 핵강국을 건설하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북한의 지금 국가전략 목표예요. 자, 그러면 2대 핵심 정책이 뭐냐? 북한 뭐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이 있죠. 국가라는 게 정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추진하죠. 핵심 정책은 첫 번째 핵무력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무력은 강력한 군사력의 실제 기본 내용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핵을 보유하면 단번에 우리 한국의 객관적인 군사력을 뛰어넘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핵을 가진 국가와 핵을 갖지 못한 국가의 군사력 차이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적으로 대나무 위를 확고하게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북한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미국의 침략 책동으로부터 우리 북한을
보유한다, 지킨다는 거죠. 방어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북한이 얘기하는 명분이죠. 그리고 이 자체는 김정은의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 김정은이 업적이 뭐가 있나요? 뭐 경제는 지금 세계 최악의 상황이고 식량난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이 실제. 그럼 경제가 발전해야 그 인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실제 이제 내세울 수 있는 건 핵 무력을 보유했다는 거죠.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 이게 김정은의 정치적 자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핵무력 건설이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면 또 하나 북한이 얘기하는 게 핵무력 건설과 경제 건설을 병행해서 추진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나 실제 병행 추진은 불가능하죠. 왜? 핵무력 건설 추진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제재하잖아요. 경제 제재하니까 경제가 발전하려면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뭐가 있어야 돼요? 자본이 있어야죠. 기술, 노동력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노동력은 내부에 뭐 인력이 있다 치더라도 자본은 북한에 뭐 자본이 있나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자본을 끌어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재 상황에서 받을 수 있나요? 없죠. 기술 뭐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 제재 상황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건설 북한이 얘기하는 게 자립경제예요. 자립경제라는 건 뭐예요? 제재하니까 내부에서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자립적으로. 외부의 도움 안 받고. 두 번째, 자력갱생. 제재 상태니까 내부에서 있는 뭐 철광석 있으면 철광석 녹여가지고 제철하고 그럼 그 연료 수입해야 되고 기술, 기계 이런 자재 수입해야 하잖아요. 기름, 원유 이런 것도 공장 돌리려면 수입해야죠. 그런 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자력갱생한다. 그죠? 그러니까 버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제는 이 외부 자본주의 사회와 교류 속에서 발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 제재 환경에서 자력갱생하면서 그리고 자립경제하면서 발전시키겠다는 게 북한의 지금 전략이에요. 핵심 정책인데 이 얘기는 뭐예요? 핵무력 건설만 하겠다는 거죠. 경제건설은 사실상 목표는 그렇게 거창하게 세우고 있으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북한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대 정책, 핵심 정책을 얘기하고 있으나 실제 핵심 정책은 핵무력 건설이다. 핵무력 건설을 위해서 모든 나머지를 희생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이게 이제 북한의 주요 전략 목표와 지금 주요 정책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좀 우리가 좀 볼까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과연 안정적이냐? 여러분들은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인 것 같아요? 불안정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안정적인 것 같아요? 불안정한 것 같아요? 왜 불안정해요? 예전에 건강 문제 예. 건강 문제하고 정권 불안정하고 어떤 상관이죠? 후계자 예. 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후계자가 안 세워지면 정권이 불안정해지나요?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을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더 사고를 이제 해봐야겠죠. 자, 전 세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3일 이상 집권한 독재자들이 어떻게 붕괴했는가를 비교정치 학자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밀란 스볼릭이라는 학자가 이제 분석한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안정성의 문제니까 사실 정권이 붕괴할 거냐, 붕괴하지 않느냐 이 질문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권이 붕괴한 3일 이상을 집권한 독재자 중에 붕괴한 정권 303개를 유형화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가장 많은 게 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붕괴한 케이스. 내부자들의 반란, 쿠데타 뭐 이런 거죠. 내부자들의 배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권 안정성 우리가 볼 때 내부자들이 봉기를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반기를 그래서 김정은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케이스가 민중봉기. 민중봉기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의 반란이 한 67% 정도 되고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내부자들에 의해 독재자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중봉기가 한 15% 정도 정확한 지금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무너지는 경우가 뭐가 있죠? 암살 이런 거 있죠? 암살. 그것도 얼마 높지가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민중봉기가 엄청나게 높은 것 같은데 그게 또 높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외부의 군사적 제거. 미국이 후세인 제거한 거 있잖아요. 이라크. 그런 케이스들. 그것도 한 10% 남짓해요. 그럼 결국 북한이 이제 이렇게 해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그죠? 근데 이제 또 하나 흥미로운 데이터가 최근 연구 1980년 이후 데이터만 떼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게 뭐냐? 민중봉기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걸 떼놓고 보니까 선거와 민중봉기가 결합돼서 붕괴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최근에는. 또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자, 근데 북한은 선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북한은 예외죠? 자, 민중봉기가 북한이 일어날 수 있나요? 지금 어려워요, 환경이. 그 다음에 내부인에 의한 그런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제. 그러니까 정권의 안정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불안정하죠. 북한 체제라는 게. 왜냐하면 왜 불안정해요? 그러니까 인민들과 간부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서 유지되는 체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체제는 정치적 억압에 의해서 유지되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심 공산당원들은 자발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다수는 자발적 지지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강압에 의해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 반대를 못하는 거죠. 그걸 억압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김정은 정권이 과연 저게 유지될 수 있느냐, 저게 붕괴 과연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이제 분석하려면 그렇게 이제 이론을 기반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군부가 과연 김정은에게 총을 거꾸로 돌려서 총을 쏠 수 있느냐, 군사 쿠데타가 진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환경이냐, 그 다음에 국가안전보위부가 그럴 수 있느냐,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나 이런 핵심 부서, 그죠? 이런 데에서 내부자가 암살을 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느냐, 그런 걸 좀 분석해 봐야겠죠. 그렇게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야죠. 데이터를 모아서. 그 다음에 뭐 그러면 정치적 저항을 인민들이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모아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외국 군대가 북한을 그러면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김정은 정권을 제거할 수 있느냐, 그것도 봐야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불안정성 문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종합해 보면 북한 체제는 뭐 우리가 보기에 불안정하죠. 그러나 정권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현재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엘리트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죠. 군인이, 사단장이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독자적으로 병력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북한은 2중, 3중으로 견제를 하고 있고 감시를 하고 있고, 그 군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사단 내에서도 한 핵심 지휘부들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고 중앙에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2중, 3중의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쿠데타 발생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럼 민중봉기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인민 통제가 철저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좀 회의적이죠. 그런 상황이다. 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권을 위협하는 요인은 뭐냐? 이걸 그럼 북한은 안정적으로 지금 그걸 차단을 하고 있는데 그 정권 위협 요인이 그럼 없느냐? 있죠, 있기야. 첫 번째, 외부 정보 유입이죠. 그래서 김정은이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특히 민감해하는 게 외부의 드라마나 또 외부 정보가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게 규정을 했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그게 위협적이라는 거죠. 외부 정보라는 게. 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게 그거에 굉장히 민감해하고, 특히 사람에 의해서 외부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했어요? 조중 국경지대를 다 철조망을 만들었잖아요. 철조망을 만들고 거기 중국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총격을 가할 수 있게 허용했잖아요. 밀수도 거의 없어진 상태고, 그런 정도로 철저하게 거기 국경을 차단하고 있죠. 그런 게 이제 상당히 북한에게는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게 상당히 큰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대북 제재죠. 대북 제재는 어쨌든 간에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해요. 그런데 이 대북 제재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게 김정은 정권의 통치 자금을 고갈시키는 쪽으로 거의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핵 개발에 필요한 전략 물자 유입을 차단하는 걸로 제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무기 수출 못 하잖아요. 북한의 가장 큰 달러 수입원이 뭐예요? 지하자원 수출 아니에요. 철광석, 석탄, 중국에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제재 다 막았잖아요. 그죠? 달러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지금 막고 있죠. 그게 달러가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통치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통치 자금이 부족해진다는 얘기는, 아니 권력이라는 게, 내가 권력을 김정은을 북한 간부들이 지지할 때에는 왜 지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있고 내가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제재라는 게 그걸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북 제재는 김정은 정권에게 상당한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장기화되면 상당히 이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걸 돌파구가 지금 뭐예요? 사이버 해킹 이런 거죠. 암호화폐 탈취한다든가 이런 사이버 해킹을 통해서 부족한 달러를 지금 벌어들이려고 북한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게 상당히 위험 요인이고, 이런 건 정권을 상당히 불안정하게 한다, 위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위기, 식량 부족, 이것도 위험 요인이잖아요. 왜요? 아니 간부들하고 인민들이 먹고 살 게 있어야 정권을 지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정치적 통제와 강압에 의한 체제라 하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표출되죠. 특히 한국이나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가 굉장히 잘 사는 걸 북한 주민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그런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식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이게 상당한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중교육이거든요. 자, 2018년 제재가 강화된 이후에 교역량이 어떻게 돼요? 확 떨어지죠. 급감하잖아요. 북중 교역이 중국의 대외 교역에서 6, 7%를 차지했어요. 근데 그게 2018년 제재 이후에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졌죠. 이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그러니까 자력갱생하고 자립경제를 북한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자본재, 내구소비재 이런 수입이 크게 줄었잖아요. 그래서 북한 경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식량 생산량 및 수입량 추이. 자, 북한이 대개 안정적으로 먹고 살려면 550만 톤, 550에서 560만 톤 정도로 생산해야 돼요. 하루 세 끼를 전 주민이. 근데 지금 2022년 450만 톤, 451만 톤 돼 있죠. 그 얼마가 부족해요? 110만 톤이 부족하죠. 부족한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중국에 사와야죠. 밑에 쌀을 얼마 사왔어요? 14만 톤. 옥수수 7천 톤. 그죠? 밀가루 6만 8천 톤. 21만 5천 톤을 사왔어요. 그럼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식량 부족 상태예요. 북한은 만성적 식량 부족 국가예요. 그죠? 이게 이제 더 상황이 악화되면 이게 300만 톤 미만으로 떨어지면 고난의 인군 때처럼 수백만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사태로 갈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니죠. 버틸 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자, 다음으로.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은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핵무력 개발을 주력하고 있다. 그럼 이 핵무력 개발로 인해서 북한이 받는 건 대북제재다. 이 대북제재는 경제 위기와 식량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인 핵 개발을 지속하기 위해서 경제 위기와 식량 부족을 인민들에게 감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걸 이 북한 체제 안정성을 흔드는 요인은 지금 외부 정보 유입에 의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간부들의 의식 변화 이런 거고, 두 번째는 대북 제재로 인한 만성적인 경제 위기와 식량 부족이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대북 제재가 달러 수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 안정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대략 이런 상황이다, 북한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통일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쨌든 북한 주민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인권을 받기 위해서는 저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개혁 개방을 해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는 그런 개혁 개방을 하든가, 그렇죠? 그런 길로 나가든가 그래야죠. 아니면 한국하고 통일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길을 선택하든가 이제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또는 젊은 층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그 대국민 설문조사를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 국민 통일의식조사 내용인데 그걸 지금 쭉 보여드릴게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2014년부터 2022년 지금 추이인데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53.4%예요. 그 2014년, 18년은 거의 한 70% 정도 육박했거든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5명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약해졌어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자, 통일 필요성에 대한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이 뭐냐? 자, 이쪽 왼쪽 건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 그죠? 오른쪽 건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 그게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면 통일된 단일국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몇 프로냐? 37%예요. 현재와 같은 이국가 체제를 유지하자 45%예요. 이 뭐예요? 현재와 같은 이국가 체제도 색깔이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 체제, 그죠? 이게 45%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 체제도 괜찮다. 이게 지금 국민들의 생각이죠. 그다음 왼쪽에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된 단일국가는 6%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의 국가 내 두 개의 체제, 서로 다른 자유로운 왕래가 가는 이국가 체제, 이게 59%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 체제에 대한 답변이 가장 높아요. 지금 국민들 속에서는. 특히 통일되지 않고 현재로 살아가도 된다. 이건 현재와 같은 이국가 체제를 선호하는 건 28%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이국가 체제거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국가 체제를 실제 많은 사람들이, 답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통일된 단일국가를 얘기하는 사람은 37%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어요. 자, 이 변화의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 거냐 생각을 좀 해보죠. 자, 또 하나,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은
같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 같은 할아버지가 같은 조상이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럼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역사를 공유했고, 그죠? 같은 생활 문화를 공유하고, 그죠? 같은 역사와 같은 생활 문화를 공유하고 있죠. 그리고 오랜 하나의 정치 공동체에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분단이 된 거 아니에요? 한민족이니까 당연히 통일을 해야죠.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남북한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한민족이 해방하고 외세에 의해서 분단됐고, 그죠? 남북한의 이념 갈등에 의해서 그게 결합되면서 분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단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로 통일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한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할 필요가 없다에 대한 응답자 비율, 동의가 대략 지금 48% 정도 돼요. 그죠? 비동의 22.8%. 통일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한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22.8%. 중립지대 29%. 48%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지금 좋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생각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남북의 바람직한 관계가 뭐냐? 전체를 볼까요? 가장 왼쪽에 있는 거. 통일된 단일국가 18%, 52%가 뭐예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그죠?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2국가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원인이 뭐냐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는 분석을 해봐야 돼요. 자,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응답 결과죠. 평화적 분단, 경제통합, 남북연합, 통일국가. 대개 뭐가 높아요? 전체를 보면 평화적 분단도 높죠. 통일국가 27%, 그죠? 그 다음이 경제통합, 남북연합 12.1%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통일을 지향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러니까 통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 못 살아도 된다. 여기에 동의한다는 9.7%밖에 안 돼요. 통일이 내 경제 생활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동의 67.5%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미 그 북한하고 통일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길까봐 지금 걱정하기 때문에 앞에 대답이 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통일 비용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에 찬성한다. 17.6%. 그 다음에 반대 60.8%.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을 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이게 지금 아마 통일된 단일국가에 반대하는 중요한 이유일 가능성이 하나의 어떤 대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통일의 내재적 가치를 묻는 질문. 자, 남한과 북한이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는 것이 나의 진정한 소망이다. 동의 22.7%, 비동의 50.7%. 그죠? 나의 소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게 이제 그 부모님 세대는 그런 거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통일은 우리의 당면 목표가 아니다. 동의 56.3%.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통일 문제와 경제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해 해결해야 한다면 나는 경제 문제를 선택하겠다. 70.6%. 그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 반대 50.9%, 찬성 16.8%. 그죠? 그러면 주로 이것들이 이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이 찬반 의견들이 대개는 통일 이후에 이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판단에 상당히 좌우하고 있다는 거고, 특히 통일 후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 부담이 결국 나한테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데이터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지금 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시간이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걸 다 뛰어넘고
자, 통일연구원 또 2020년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과 영구적 분단에 찬성한 이제 응답자 비율인데 통일 필요성 찬성 비율 53.4%, 영구적 분단 찬성 비율 35.2%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 50% 이상은 또 찬성을 해요. 통일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조사 결과와 이런 조사 결과를 잘 지금 조합해 보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좀 대개는 이해할 수 있어요. 통일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고 있고, 그죠? 비용의 문제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앞에 이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통일되면 뭐가 좋냐? 그럼 통일되면 과연 이익이 없느냐? 자, 첫 번째, 국토와 국력은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국민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다? 장기적으로는 잘 살 수 있다.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죠? 동서독 통일했잖아요. 그죠? 90년대 통일해서 지금 처음 그 동서독 통일했을 당시에 지금 독일 통일을 앞서 특강 강의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독일이 큰 짐을 떠안았다고 얘기했고 경제적으로 추락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독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고 지금 통일 이후 한 30년 이상 지나고 나서 동독 경제도 서독 경제의 70% 이상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통일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북한이 통일하면 단기적으로야 비용이 들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그 어떤 성과가 경제 발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된 상황에 있고 특히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탈북자분들 인터뷰를 하거나 그러면 최근에 그 고위층 탈북자 있죠. 태영호 의원 부인이 오해선 씨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런던에서 온 평양여자라는 수기를 최근에 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북한 주민들의 어떤 생활상에 대해서 상당히 잘 이렇게 부분 묘사를 해놨는데 얼마나 북한 체제가 살기 어려운지 자유가 없는지 그런 걸 여실히 알 수 있고 북한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고위 관료도 퇴직을 하고 나면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 오해선 씨 그 아들이 둘이거든요. 그 런던에서 이제 영국에 유학을 하다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평양 의과대학인가? 그리 진학을 했는데 거의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그 김정은이 평양에 무슨 여명거리 건설한다는가 뭐 주택 건설을 하는데 그리 대학생들 다 동원을 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1년, 2년 더 그 졸업이 미뤄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시간을 나가서 공사장에 노력 동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수는 국가에서 주는 월급이라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지금 쌀 1kg가 지금 한 5,000원 예전에 그랬는데요. 교수 월급이 한 3, 4천 원이에요. 그럼 쌀 2kg 못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자기 부인이 뭐 시장에서 일을 하든가 아니면 뇌물을 받아야겠죠? 뇌물을 어떻게 받아요? 태용호 씨, 그러니까 그 오해선 씨 아들, 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외국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김일성 사상 교양 과목 이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른다고 그 압박하면서 50달러 가져와라. 이렇게 돈을 공공연하게 요구한다든가. 그 뇌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그게 북한의 실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북한 체제가
그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인권을 보호받고 살아가기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엔 남북한 통일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다. 그런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 인권 보호를 위해서 통일은 필요하다. 우리 민족의 같은 민족인 북한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통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1994년에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얘기할 때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통일을 하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걸로 이제 발전하냐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면 통일을 과연 해야 되느냐, 이게 상당히 통일 반대론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동안.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 개발하면서 도발하고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그 다음에 핵무력 도발, 그 다음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그 다음에 우리 서해 공무원 총격에서 사살하고 어떻게 했어요? 불로 태웠죠. 이런 것들 우리 국민이 보면서 북한에 대한 회의감이 그러니까 부정적 인식이 증폭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 북한하고 꼭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느냐, 과연 저 집단하고, 이런 식의 이제 부정적 생각이 많이 커졌죠. 이런 게 증폭하면서 통일 반대론이 저는 늘어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얘기할 때는 어떤 식의 이제 그 통일에 대한 아이디어냐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체제가 다르지만 남북연합을 해서 통일 전 단계를 하고, 이걸 가지고 이걸 거쳐서 통일 국가를 완성하자, 일체제 일정부로 완전한 통일 국가로 가자, 이렇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거든요. 이건 그야말로 이상적인 거고, 그냥 이건 그야말로 머릿속에서나 가능한 얘기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겠어요? 북한 체제와 한국 체제가 어떻게 남북연합을 하겠어요?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을 가진 두 국가가 공존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냥 아주 아이디어란 아이디어로 해놓은 거고, 그럼 현실적으로는 사실 이 통일의 문제는 결국 일단 북한이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민주정부를 구성해야 되고, 통일이 가능하려면, 그리고 북한 주민들하고 한국 주민이 통일에 동의를 해야, 전체 투표를 해서 선거를 해서 양쪽이 통일에 찬성을 해야 통일은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되면 통일은 불가능하죠. 그럼 통일 문제의 핵심은 결국 북한의 민주적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느냐의 문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찬성할 거냐의 문제가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보더라도 통일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려고 하겠어요? 동독 주민들이 왜 서독에 빠른 속도로 통합을 요구했어요? 편입을 요구했거든요. 서독 연방으로 편입을 요구했어요. 왜? 복지제도를 같이 경제 발전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통일의 순간이 오면 통일을 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서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단언컨대 우리는 통일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이 통일은 경제적 비용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경제 발전과 번영에 기여할 거다. 그건 중국이 개혁 개방하고요. 1980년대 개혁 초에 79년 말 80년대 초에 개혁 개방했잖아요. 중국이 지금 공산당 독재 체제에서 경제 발전을 했는데 저게 불과 20년도 안 걸렸어요. 그럼 지금 30년, 40년이 경과한 지금은 미국에 필적할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미국하고 맞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죠? 그러면 경제 발전이라는 게 북한은
한국이 있잖아요. 중국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동서독, 그죠? 동서독 통일 이후에 그렇게 독일은 우리보다 복지가 더 잘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서독 통일 이후에 경제 성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이 있는 북한이 통일 시점에서 통일을 한다면 일정한 통일 비용이 투입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훨씬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건 북한에게만 이익이 아니고 한국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 몇 개만 보더라도 지금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을 한국 노동력 부족 많잖아요. 저임금 노동력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상당한 우수한 그 북한 사람들이 그 노동력이 그걸 채워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북한 자체도 지금 한국에는 뭐 공장 하나 만들기도 힘들잖아요. 북한은 계획적으로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그 투자는 한국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사회의 국제적 그 다국적 자본들의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지금 다 베트남, 인도 이런 데 지금 다국적 기업들 다 투자하잖아요. 왜? 비용이 낮으니까. 북한 지금 그런 데보다 아마 더 낮을 거예요. 북한에 대한 투자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 중국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라는 건 우리가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남북한 체제를 절충한 통일이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결국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을 할 것이냐, 북한의 공산주의와 계획경제 체제로 통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통일을 남북연합을 할 거냐.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두 체제의 공존은 그것도 그야말로 이상적인 얘기다. 그죠? 그럼 결국 통일이라는 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을 잘 사는 체제로 통일하고 잘 사는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통일 이후에 북한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안정시킬 거냐? 공산당에 의한 인권 침해, 인권 유린, 불법 행위 그런 건 청산해야겠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북한에 도입하고 공고화시키고 안정화시켜야겠죠. 그 다음에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치 지도자와 한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통일의 전제라는 게 뭐냐? 결국 북한의 개혁 개방과 민주정부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하는 것이 통일의 실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한 이 체제가 공존하는 것도 지금보다 좋잖아요. 가능만 하다면 지금보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라도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제가 보기엔 정치적 현실이라는 건 결국 그런 두 체제의 공존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결국은 북한으로 우리가 흡수되느냐, 그죠? 북한이 한국으로 통일되느냐,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한국은 그러면 북한을 통일을 결단하고 통일을 할 거냐, 비용 일정한 지출을 감수하고 할 거냐, 아니면 통일 안 하겠다고 할 거냐, 그 선택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국민들은. 그렇죠? 근데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프린트 보면 보세요. 최고 앞장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북한은 뭐예요? 우리 영토예요. 그러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뭐예요? 저희 국가예요? 우리 헌법상 국가가 아니에요. 전 불법 단체로 되게 이해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우리의 영토를 점유하고 있는 특수한 어떤 집단, 법인 이런 성격으로 되게 보고 있어요. 그럼 통일은 헌법에 기초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우리 그 영토를 수복하는 행위예요. 통일은.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하라고 헌법 4조에 딱 명시돼 있어요. 그 헌법은 이미 그 남북한 통일을 그냥 당위적으로 그 제시하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된다고. 대통령 책무도 대통령 선서 이런 거에 평화적 통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걸 하라고 책무로 돼 있어요. 그러면 통일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헌법에 기초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이 만약에 이걸 반대한다. 그럼 못 하는 거죠.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걸 어떤 정치 지도자가 국민이 반대하는 통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에 이게 긍정적으로 기여할지 부정적인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강의 이상으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나요?